여름방학 특집 방학이 기회다. 그 두 번째 시간. 엄마도 아이도 매일 시달리는 공부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책 한 권을 반드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새벽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보고 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뭘까?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또 이 단어는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 연필로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공부의 전설 고승덕 변호사가 말하는 특별한 방학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어제부터 방학이 기회다라는 주제로 여름방학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방학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방학을 좀 하고 싶어도 너무 부럽죠. 좋으시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방학 많이 한데. 네. 자, 근데 요즘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방학 때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머님들도 방학이 되기 훨씬 전부터 네.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을 또 어떻게 알차게 뭘 가르쳐야 되나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정말 방학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우등생계의 3관왕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네. 이제 외무고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더 이상 깰 수 없는 기록으로 영원히 그러네요. 남게 됐습니다. 이야. 네. 자, 그 주인공, 공부의 전설, 레전드,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아니, 저희 어렸을 때 정말 그야말로 레전드였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되고 싶은 분이자, 저런 분과 결혼하고 싶은 분이자,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너무 잘 지냈고요. 네. 요즘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서 청소년 쪽으로 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기억력 이렇게 암기력 이건 정말 약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해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제일 강점이 있는 게 그 지구력이에요. 한 번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에 본드 붙은 것처럼 끝까지 앉아 있어요. 이야, 네. 모든 엄마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엄친아라는 분이 바로 고 변호사님을 두고 그렇죠. 하는 딱 그런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특히 방학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항상 방학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다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쭉 살아오면서 이제 방학을 생각해 보면 바캉스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 뭐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풀장이라도 갔다 오는데 저는 항상 네.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항상 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방학이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방학 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학생들 경우는 방학 때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활동하느냐가 이제 기록에 남는데 보통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쫓아다니느라고 그 자기 나름대로 공부라든가 활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방학 때는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시작할 때 성적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반에서 57등까지 했었는데. 정말로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2학년 3월 달에.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여름방학 때 또 죽으라고 했어요. 엉덩이 땀띠 나면서까지. 네. 그때 9월 되니까 이제는 우등생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야. 그래서 방학 이제 2달 정도가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정말 성적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럼 방학 2달을 잘 활용하면 반 꼴찌가 반 1등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1등까지는 처음에 아니었지만 네. 우등생까지 가고 네, 우등생까지가 몇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죠.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이번에 한 번 더 했더니 전교에서 우등생이 됐어요. 브라보. 네. 오늘 특강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고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서재,
공부하시는 서재는 어떤 곳일까도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궁금한데요? 네. 고 변호사님의 서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공부의 전설의 서재엔 특별한 게 있다?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금 안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한번 맘잡고 공부하시면 밤 새실 때도 계세요. 그래요? 그럼 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궁금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서재를 살짝 들여다보니 진짜 공부하고 계시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먼저 공부의 전설이 맞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시절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예일대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석사, 콜롬비아 로스쿨 박사까지 정말 공부의 전설이시네요. 도대체 그 비법이 뭔가요? 항상 저는 책을 볼 때 그 연필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펜으로 많이 쓰지만 펜으로 쓰는 경우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언제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항상 그 펜으로 쓰는데요. 근데 펜으로 쓰게 되면 조금 단점은 이 선 여기가 좀 까매진다는 거. 아하! 최고의 비법은 바로 철저한 노트 필기였군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이렇게 그 속기라고 그러죠. 거의 받아 적다시피 합니다. 왜냐면은, 노트 정리할 때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적어 놓고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책이랑 맞춰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또 항상 제 버릇이지만, 중요한 것을 그때그때 이렇게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나중에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노란 줄을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이제 일반 학생들은 처음에 노트 정리하면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막 거기다 처음 책 읽을 때 표시하고 막 밑줄 긋고 하잖아요. 되게 두 번째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스마트폰에 이 노트가 다 이렇게 그렇게 스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되는 거죠. 이 손으로 짚은 데가 딱 여기죠. 이렇게 밑에 표시까지.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도록 튼튼하듯이 공부도 습관을 잘 다져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자, 그럼 공부의 전설을 전하는 특별한 방학 공부법 들어볼까요? 먼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최민영 아나운서한테. 네. 네, 우등생과 이제 일반 학생이 있어요. 네. 뭐 성적이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에 뭐가 가장 차이가 날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5시간 자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7시간, 8시간 자는 거 아닐까요? 10시간 자기도 해요. 가끔 10시간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뭐 공부하는 학생은 5시간 자고 네. 공부 안 하는 학생은 5시간도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네.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진도를 꾸준하게 나가는 거고요. 보통 학생들은 아침 일어나면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어떤 책은 있지만 오늘 열심히 하고 할 만큼 하고 자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잘 때 되면 별로 한 게 없고 이만큼 남은 게 있으면 내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또 넘겨요. 그래서 내일 하다 보면 1년 지나니까 책 10페이지? 근데 공부하는 학생은 하다못해 하루에 10페이지를 보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300페이지를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오늘 이제 첫 이야기는 그 방학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학 때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그 방학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아셔야지 돼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증권 투자할 때 뭐 채권, 뭐 부동산, 뭐 현금, 뭐 주식 이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럼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뭐가 이렇게 담겨 있어야지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 또 한 가지는 활동. 보통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활동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을 반드시 해야지만 학교를 갑니다.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활동은 일주일에 3번을 꼭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봉사활동이에요. 어디 가서 1-2시간을 하더라도 꼭 봉사활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또 평소에 그 공부 때문에 못했던 거. 그래서 야외라든가 또는 현장에 가서 체험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스포츠 그러면은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피곤하니까 놀자. 근데 노는 게 방학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권하는 스포츠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배워라. 그거 이제 강습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계속 똥볼만 차지 말고 좀 제대로 어떻게 슛을 날려야 되는 건지 배우게 되면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공부, 한 가지는 이제 활동. 두 가지인데, 자,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그러면 되게 2시간 이상 공부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어떤 고등학생 보니까 3시간 공부 안 하는 고등학생들도 지금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7시간 공부 안 하면요, 따라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중간 가려면 이를테면 7시간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어느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원 원장하고 우연하게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9급 시험 이제 그 학원인데 1년간만 바짝 하면 될 텐데 공부를 안 한대요. 물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공부도 그 해보는 사람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승덕 모드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딱 떠요. 아시는 분 안 계시죠? 고승덕 모드가 하루 17시간 열공 이렇게 돼 있어요. 열공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제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떻게 17시간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럼 잠은 안 자고 공부만 했느냐?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저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그렇게 했는데 1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뜬 시간이 이제 18시간이에요, 제게는. 잠을 6시간 자거든요. 그럼 1시간은 이제 휴식 시간. 그때 이제 맨손 체주도 하고 동네 어스렁거리기도 하는데 그게 딱 1시간이에요. 그럼 17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 17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은 어디서 먹을게요? 책상 앞에서. 책상에서 책을 보면서 씹어가면서 먹었고 소화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2배, 3배 더 많이 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왜요? 힘들어요, 17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 실제로 이제 뭐 백병전 훈련시키고 철조망 밑에 막 진흙탕 기어가고 하는데 막상 전쟁 해보면요. 그렇게 기어다니는 시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막 점프하는 훈련시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힘든 걸 해보면 나머지는 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꾸로 쉬운 걸 하다가 어려운 거 시키면요. 나는 못해요. 뭐 놀래고 도망가고 이렇잖아요.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힘든 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학 동안에 2가지를 꼭 공부에 관해서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이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딱 날을 잡고서 15시간을 공부하는 기록을 한번 세워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10시간 기록도 없어요. 근데 15시간 앉아있어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심과 지구력이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붙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또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한 권을 반드시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밤 12시가 됐는데 50페이지가 남았다 그러면 새벽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을 끝까지 본 이 경험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진짜 뿌듯합니다. 그다음부터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루를 열심히 해보니까 책 한 권을 끝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고등학생까지도 하루에 책을 끝까지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90%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방학 동안에 꼭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공부 계획을 이제 세울 때가 됐어요. 아마 지금 벌써들 공부하고 계실 텐데 제가 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 그 방학 때
영어 수학을 책 한 권을 꼭 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한 권, 참고서. 학기 중에는 이제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도가 뒤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또는 진도는 충분히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배우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보충이든 선행이든지 상관없이 참고서 하나를 끝까지 방학 중에 반드시 마스터를 하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등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도 거기 있어요. 제가 재미를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학 때 영어 수학을 좀 많이 해놓으면 학기 중에는 그만큼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다른 과목도 잘하니까 우등생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서울법대 졸업할 때도 고시 공부를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이미 마스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듣더라도 이미 하는 과목에는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다른 과목에는 남들보다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러니까는 학점이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법대 다니실 때 그럼 사법고시 예, 제가 최연소 합격자니까 2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합격을 했어요. 고2 때 57등 반에서 57등이었던 분이 57등 했다가 참 이거 계산적으로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자 참고서 한 권을 방학 때 이제 마스터를 하고 싶다 이제 계획을 세우면 그 방학 동안이 며칠이 있는지 딱 나눠봐요. 그럼 하루에 그 몇 페이지를 공부한다는 계획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만 봐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남기 때문에 적어도 3번, 제가 권하는 것은 5번 정도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처음에는 진도가 느리게 나가니까는 페이지 수를 적게 잡을 것이고 막판에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달력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2달짜리 달력을 크게 손으로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몇 월 며칠 무슨 책 몇 페이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빗금을 긋고 잘 때 그 책을 다 봤으면 그 페이지를 보면은 X표를 이제 완성을 해요. 그럼 어떤 날 보면은 빗금은 나가는데 X표가 못 따라가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달성하고 자야 되겠다고 계속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읽어라. 한 번을 읽더라도 읽어라.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보고서 이제 사전 찾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어가고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2번째 볼 때 또 이 단어는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 연필로 그 단어 옆에다가 간단하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한두 단어를 한글로 적어놔라. 그럼 2번째 볼 때는 이제 책이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공부는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계획 세울 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애들도 있고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신문 보고 또는 뭐 소문 듣고 뭐 무슨 캠프다, 무슨 봉사활동이다, 뭐 무슨 체험활동이다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휴양림에도 가고 뭐 어디 무슨 엑스포도 가고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재미있는 대로, 흥미있는 대로 또 옆에서 좋다고 권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백화점식 계획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별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미리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방향 맞추면 좋을까요? 나중에 꿈? 하고 싶은 꿈.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 예. 직업, 또 가고자 하는 학교. 사실 꿈과 그 학과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그것에 맞춰서 가령 의대 갈 애들은 봉사활동을 병원에 가서 하고 영화 감독 되고 싶은 애들은 영화제 가서 서포터스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것도 좋네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의식 없이 봉사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체험활동은 반드시 목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옛날에 대학 가고 그 직업을 얻던 방법과 지금 학생들이 대학 가고 직업을 얻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저희 때는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선생님하고 제가 마주 앉아요. 점수를 딱 까놔요. 너는
한 반에 몇 등이니 네가 갈 대학은 여기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네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과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가라. 또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요. 학점을 놓고 뭔가를 꺼내놓고 내가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는 회사가 뭘까? 그래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통했어요. 왜? 사람이 그때는 부족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이 넘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생들이 이를테면 10대 1로 모였어요. 어떤 애는 아무 생각 없이 수능 점수만 따다가 와가지고 저 영화감독 될래요. 옆에 있는 애는 평소에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영화에 불타는 꿈을 가지고 봉사활동도 그쪽에서 하고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뭐 10분짜리 영화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려놓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입시사정관이 딱 보면 딱 선택이 됩니다.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활동한다는 게 단순히 이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 일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그 큰 변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 쪽에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학부모님들도 오셨지만 이걸 모르면 우리 애는 대학을 제대로 못 갑니다. 이 방향을 모르면 또 대학을 못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취직하기도 힘들어져요. 이 변화,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년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가 뭐냐면 진로 진학 이 전문 교사를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 한 사람씩 배치하고 있어요. 국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명 이상만 배치를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 다 배치를 합니다. 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국정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로 진학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교육하고 그 취업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맞춰서 준비하라.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제 주 5일제 수업이에요. 주 5일제 수업은 왜 이틀을 안 할까요? 노는 시간 많이 주라고? 아니잖아요. 아빠가 노니까 같이 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공부만 하면 진로 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라고 이제 국가에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모르면 대학 못 갑니다. 인터넷에 보면 자동 봉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동 봉진 들어보셨어요? 자율 활동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야지 돼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이니까 동아리, 동은 동아리네요. 동아리, 남들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애라야지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꿈과 진로에 대해서 탐구활동도 하고 체험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자동 봉진을 모르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동 봉진이 중요한가? 국가가 몇 년 전부터 그 에듀팟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활동을 중학생부터 올리라고 해요, 실시간. 다시 말하면 고3 때 돼가지고 이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학이랑 연결돼가지고 대학에서 여러분들 입시 사정관 이야기하겠지만 전산 연결돼서 입시 사정할 때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중학생들 경우는 제가 분명히 예언을 할 거예요. 아직 뭐 보도도 안 된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취직할 때 대기업과 이 전산망이 연결이 돼서 중학교 때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활동 했는지가 이제 대기업 입사할 때 단추 누르면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네. 혹시 중학교 보내지는 그러니까요. 전 옛날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입시 사정관 제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입시 사정관 도대체 뭘 가지고 뽑느냐. 제가 이제 적어왔어요. 하도 외우지를 못해. 선발 기준을 보니까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잠재력, 창의성, 인성,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교육 환경, 봉사성, 협동성, 협력, 의사소통, 리더십, 공동체 의식, 배려성,
입학 후 구성원에 미칠 영향, 인생관,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감각까지요? 이거 읽기도 숨 넘어가요. 입시 전형이 입시 사정관 제도가 3,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말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손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해요. 대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동 봉진에 있어요. 자동 봉진. 자가 뭐냐면 얘 스스로 공부하는 그 훈련,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죠. 그걸 할 수 있는 에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남과 의사소통을 하고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훈련, 그게 동아리 활동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성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봉사잖아요. 배려하고 나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대학과 회사에 필요한 인재예요. 그 다음에 자기 꿈과 진로에 맞춰서 이 세 가지 활동, 또 학습 활동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입시 사정관이 딱 보게 되면 자동 봉진이 없으면 대학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방학 동안에 꼭 공부하고 자동 봉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변호사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님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사시, 행시, 외시, 이제 외시는 없어져서 그렇죠. 2번 다시 그 기록은 아무도 깰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그러니까 다 통과하시고 났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시 합격하시고 네. 두 번째 치신 게 어떤 시험이에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합격은 외모고시를 먼저 했습니다. 아, 외시. 예. 공부는 같이 했었고 행시랑. 시자 들어가는 거 다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합격하실 때. 첫 번째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그때 한 5년 정도 이상은 공부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딱 통과를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얼떨떨해가지고요. 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행시 1등, 뭐 외시 2등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획과 진도를 딱 맞춰서 나갔더니 역시 합격은 하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야, 요령도 있으셨군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자기주도 학습의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저희 부모님이 그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내셨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가시고 서울국대 가신 가정 거예요? 형편에 물론 이제 그 요인이 크겠지만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사교육 못 받은 게 굉장히 그 가슴에 한이었는데 막상 대학교 갔더니 우리 때는 고시학원이 다행스럽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고시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제가 빨리 합격을 한 거죠. 오늘 그 변호사님 그 강의를 쭉 들었는데 네. 사실은 뭐 학원도 안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그 저희한테 강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네.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 혼자 터득하신 건가요?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맨땅에 헤딩하느라고요. 지금도 이마에 상처가 많은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그 진도 나가는 것은 이제 이 책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체득을 한 거고요. 고시 방법이라든가 그 특히 공부 방법론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들어간 선배들이 숙이 많이 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먼저 공부하고서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모두 다 학원을 다니고 네.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찾아가고 이러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네. 정말 내가 이렇게 딱 중심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제대로 공부만 하면 네. 그 학생들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갔다 왔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할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하긴 그렇네요. 더 많이 그런데 공부할 수 왜 있으니까. 사교육이 성행하느냐 이유는 학원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진도를 나가주거든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할 만큼 하고 자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고등학생이 적어도 7시간을 하루에 공부를 해야. 네, 중간은 간. 예,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뭐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7시간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뭐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그 옛날에 이제 돌아가서 그 예. 신인 가수 때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노래 연습해 보셨어요? 노래 연습으로 생각하면. 많이 하지만. 그래요? 그냥 재능이 뛰어난 케이스여가지고요. 아니고요. 네.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노래. 네, 그 정도는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으로 5시간 노래 부르면요. 공부로 치면 이건 15시간 하는 겁니다. 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5시간 하게 되면. 더 힘들죠. 네. 근데 변호사님 사실 그냥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첫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같은 범인들은 한 사흘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막 다 무너지고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선 중요하지만 네. 때로는 막 갑자기 이제 진짜 공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을 못 잡을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약 처방도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삭발이에요, 삭발. 머리를 가서 완전히 빡빡 밀면요.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삭발을 2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부모님이 한번 지금 삭발 하시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제 머리를, 아니, 이현우 씨는 왜요? 왜 삭발을?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에.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게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그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계기가 있었나요? 나는 공부다. 저는 이제 항상 행복은 불행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학년 때 반에서 정말 꼴찌 가까이 했던 그게 저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 하나 믿고 서울에 왔는데 저도 이제 뭐 뭘 믿겠어요. 제 자신밖에 믿을 수가 없는데 대학은 가야지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때 그게 이제 바닥에서 일어서는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결심이 흐려지는 그런 경우 말고요. 네. 자기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이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손은 뭘 쓰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네. 산만한 학생 여기 있죠. 앉아 있어도 뭐 사방팔방에 다른 거 생각하고. 그건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예, 집중이 막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보통 학생들은 슬럼프라 그러는데 네. 이 슬럼프를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요? 그런 슬럼프 겪어보셨어요? 네, 저도 슬럼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삭발은 뭐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아니 그리고 삭발을 하고 책상에 앞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저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네. 그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것을 읽었어요. 정말 몇 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운 걸 겪어서 했나 이거 보게 되면 좀 느끼는 게 많았고요. 또 제가 이제 옛날에 책을 좀 뭐 포기하지 않으면 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을 썼더니 그 제가 아는 그 이제 후배가 네. 몇 년 있다 그걸 읽고서 정신 차려가지고 걔도 전교 바닥이었는데 나중에 그 서울대 원하는데 등수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그런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심기일전되면서 각오가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성적이 안 좋은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요즘은 그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일에 주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제 나이가 이제 인생 중간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제가 100살 뭐 이상 살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50살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너무 달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죽기 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나누고 좀 제가 내놓고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요즘 아이들이 지금 무한 경쟁 속에서 예전에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도 훨씬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 보시니까 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힘들어하는 애들은 진짜 많은 것 같고요. 네. 뭐 해야 될 일이라든가 경쟁이 좀 세진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하고 있는 애를 따져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고등학교 경우에도 10시간 이상 꾸준하게 1년 내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애를 따져보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0시간 이상 되면 반에서 우등생,
15시간 이상 뭔가를 하는 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아직도. 아까 이제 봉사활동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네. 사실 요즘 그 시간 때우기식으로 건성으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뭔가 그 저희가 얻어 오려면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봉사 시간을 많이 하고서도 평가 못 받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이를테면 봉사 시간이 뭐 500시간이에요. 그러면 입시 사정이 깜짝 놀라요. 500시간이 뭔가. 그랬더니 동사무소 가서 쓰레기 줍는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그럼 이런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짜증만 날 수도 그렇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를테면 내가 어느 그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내가 30분 또는 1시간만 목욕을 해드렸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다르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자기가 소감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 소감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진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입시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은 그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네. 그리고 여기에 힘을 다 써버리면 공부를 어떻게 해 얘가 이런 마음에 그냥 쉬운 봉사활동 엄마들이 구해다 주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막 도장 받아주는 학생들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정말로 내 아이의 진짜 진로를 위해서 내 아이를 아끼는 마음이라면 맞아요. 엄마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기도 한데 그런 아이들을 둔 청소년을 둔 어머니들께 네.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취업과 미래를 중요한데 공부만 생각하는 애는 막상 공부도 못합니다. 그거보다는 자기가 꿈과 진로를 가지고서 엄마는 말려도 나는 여기 이 직업을 꼭 얻어야 되겠다는 학생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학과를 가는 게 가장 유리한가 그 학과를 찾아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학과를 들어가려면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어느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찾아서 하는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으로 꼭 키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도움되는 말씀 많이 들려주셨어요.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요, 방학이 기회다 특집 계속 이어집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피부의 고향 시드몰에서 베이비 라인 세트, 우리 가족 피부 지킴이 아토앤비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를 드립니다.